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소나무당 비례후보로 인재 영입으로 영입되신 우리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님 모시고요. 이런저런 얘기 플러스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 정책 방향, 우리 또 이 베트남 대사셨던 김도현 후보님이 삼성에 계셨었거든요. 대통령과 이 재벌 간의 관계, 삼성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울 만한 현실, 진실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아직 인사 아직 안 시켜드려서. 저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전 노영희 변호사 보니까 네. 이제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나무당에 이제 제대로 된 화려가 있구나. 네. 그 좌영이 오희재. 네. 이제는 우리가 잡으러 갈 수 있겠구나. 네. 이 탄핵 열차가 거의 뭐 자살 폭탄 수준으로 가서 들이받겠구나. 이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위기 시대에 네. 이럴 때는 리스크를 질 줄 아는 리더가 진짜 정치인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이렇게 전쟁에서 이런 전쟁 상황이잖아요. 리더가 태어나는데 네. 약간 똘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소나무당은 정치인의 어떤 정치의 실험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어떤 성함은 김도현이고요. 성함은 김도현이고요. 네. 소나무당 비례 후보고요. 영입 후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뭐 대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 느낌이 나서 그리고 올드한 기분이 나서 분위기가 나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저는 뭐 그 삼성 다녔을 때처럼 그룹장님, 팀장님, 상무님, 뭐 부사장님보다도 그룹장님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사였던 건 맞는 거죠? 대사였는데 대사나 뭐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예요 산업공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 소나무당이 그것도 깨부숴야 돼요. 제가 그렇죠. 두 개 다 해보니까 네. 두 개 다 해보니까 제가 기업이 주인이고 이 관료들은 거기 보조 역할을 하는 어떤 경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도현 베트남 전 대사는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뭐 행시를 보신 거예요? 원래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하셨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또 공부하셨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삼성 들어가셨고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네. 정치학대학원을 다녔고. 근데 그때 제가 사귀던 어떤 여성이 외교관 부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충동적으로 외무고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외무고시 합격해서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도 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라크도 근무했어요. 제가 김선일 사건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비극적인 사건인데 우리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이라크에서 납치당해가지고 운명을 달리셨죠. 참수당한 그런 네. 사건을 처리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재부에도 일하다가 기재부에서 있을 때 삼성에서 이제 접촉이 와서 그래서 삼성에서 주로 글로벌 대정부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제 변호사니까 잘 아실 텐데 애플하고 혹은 뭐 퀄컴하고 무슨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한다 할 때 그 재판이라는 것이 그 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힘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정부 로비를 많이 이제 하죠 뒤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법이 반드시 그 어떤 정의는 아니고 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게임이다. 정당성을 획득하기. 그래서 지금 뭐 대법에서 무슨 판결이 났다. 손영길 대표가 뭐 잡혀 있다. 그리고 뭐 윤석열은 뭐 장모는 어떻다. 뭐 김건희는 뭐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후원 받은 거. 그거는 그들이 정의라는 라는 정당성을 놓고 싸운 게임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지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서울대, 캠브리지대, 네. 그다음에 외무고시, 네. 그 이후에 삼성 그룹장 하시고, 베트남 대사도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셨는데 예. 왜 여기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소나무당에 왜? 아니 소나무를 키우는 게 아, 소나무 좋아하세요? 아니 이제 저 소나무도 좋아하고 송나무도 좋아하는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죠. 정말 네. 명쾌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말씀 정말 너무 좋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완전히 퇴행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말 절망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락의 상황에서 정통 외교부 관리로서 또 내지는 이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고 정책 결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을 주어야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통령이 된 지 2년 됐잖아요. 예. 우리 대통령의 외교 점수를 따진다면 얼마나 줄까요? 과락이죠 그냥. 꽈락입니까? 네, 과락. 왜 우리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라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네, 왜냐면 그 영업을 하려면 일단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네, 시장이 어딘지 몰라요. 아, 시장이 어딘지 시장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아. 그렇죠. 시장이 중국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거든요. 네. 또 러시아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장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막 이렇게 얼쩡거리니까 사실은 미국이 볼 때는 너무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잘해줄 게 없어요. 우리 대통령에게? 그렇죠. 아니 남자나 여자나 다 내숭을 떨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그 자기가 어떤 더 사랑받기 위해서인데 너 내숭 안 떨고 맨날 쫓아만 다니면은 그런 남자가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밀당이 또 아주 네.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복종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 전혀, 어차피 전혀. 얘는 내 말 잘 들을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모욕만 당하는 상황이 된다. 아니, 삼성 다닐 때 제가 이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잡은 고기한테는 먹일 주지 않는다. 먹일 주지 않는다. 그 잡힌 고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되게 얄밉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상대하기 껄끄럽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잘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저는 몰라서 여쭤봐요. 문재인 외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외교 가장 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잘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후에 제가 있을 때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미국의 네오콘이라고 하는 매파들 때문에 자초가 됐거든요. 관료들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성과를 내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을 개방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안 됐을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전격적으로 스스로 이제 다시 재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 협력을 했었으면은 네. 트럼프가 힘을 받고 김정은이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협상을 미북 협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적이에요. 무서워해. 그러니까 조중동이 싫어한다. 네. 외교부 관리가 싫어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무슨 나쁜 얘기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저는 건의를 했는데 외교관이 할 때 그분은 저는 사실은 특전사 출신이라서 돌파를 할 줄 알았더니 이분은 조중동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거를 문재인 대통령 외교는 탁현민의 쇼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추진력이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 목표가 없는 곳에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겁주면 조중동하고 미국 겁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니까 네. 거의 다 지금 망가지는 수준이다. 그때 조국이 또 한다 하잖아요, 자기가. 조국 네. 대표가요? 조국 대표가 뭘 한다고 그러죠?
뭐 하려고 하잖아. 그럼 또 그럼 외교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또 최강욱이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수령 참정하고. 그것까지는 아직 너무 멀리 갔으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예, 자, 이제 그만할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의 전제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치우친 편중 외교를 펼치고 중국을 홀대하면서 자꾸 이제 편가르기 외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나 뭐 이런 쪽이 네.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은 우리하고 좀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서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국제동사라는 게 그러지가 않더만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친구가 되고 내일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듯이 네.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에만 몰빵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은 중국하고도 다시 협상하고 러시아하고도 얘기하고 북한하고도 오히려 또 손잡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완전히 중간에서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주를 7년 만에 3월 20일날이 아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통상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라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거기에 열심히 뛰어들었고 일본도 뛰어들었고 호주도 그랬었는데 네. 이제 호주는 아니라는 거에 또 다시 중국하고 우리가- 손잡게 됐어요. 예, 예. 그 우리는 막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우리가 돼요? 업사이드 트랩에 빠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골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골이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외교는 개인 간에는 도덕이 있어요. 네. 근데 국가 간에는 도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도덕이 있을 필요가 없고 도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국가 이익. 아, 국가 이익이 네. 곧 네. 국가 이익이 곧 도덕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이다, 선. 네, 선이죠. 지상의 선은 국가 이익인데 호주는 202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대선이 있었. 근데 거기는 대선이 없죠. 그 내각 책임자니까. 그때 총리가 바뀌었어요. 앤서니 앨버니지라고 이 사람이 그 친중 정책을 취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전에 이제 호주가 뭘 많이 팔았냐면 중국에 뭐 주로 석탄, 밀, 그 다음에 와인 이런 것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걸 다 대부분 금수 조치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돈을 뺐어요. 그래서 호주 경제가 이제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명확한 외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이나 뭐 영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과. 네. 지금 가져오신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좀 이게 있네요. 그게 조선일보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선일보예요. 화면에다가.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카메라를 향해서 좀 네, 보여주세요. 조선일보가 네.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 호주가. 그러니까 6년 만에 닫힌 문이 지금 열린다, 호주.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안보 얘기를 하겠다고 이종섭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은. 이거 이율배반이지. 조선일보가 이걸 증명해 주잖아요. 아, 이게 조선일보 기사군요. 아, 조선일보 이게 며칠자 기사입니까? 오늘. 오늘자 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네. 우리 정부의 어리석음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종섭을 보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자는 같이 한국과 같이 앞에서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그 쿼드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호주 그리고 오코스라고 있어요. 이건 네. 주로 이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미국 이렇게 하는 기구가 중국을 포위하는데 그런 기구랑 잘 협력해서 한국은 그 회원국이 아니에요. 네. 포위를 해라. 그런데 여기 호주는 포위가 아니라 이제 협력을 해라. 개방하고 협력하네. 어. 진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섭 그 국방장관을 보낸 거는 그 안보 협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변호사의 어떤 촉으로 한번 딱 증명을 아니, 알리바이를 한번 아니 이종섭 찾아보세요. 씨를 보내서 무슨 안보할 게 뭐 있어요, 호주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종섭 실각한 그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분인 그 사람을 보내서 무슨 호주하고 안보를 하겠습니까? 호주는 안보를 하고 싶으면 미국하고 하면 되죠. 그건 있어요. 이제 이종섭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어디로 튀냐. 그랬을 때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런 한국에 금방금방 못 올 곳으로 갔겠죠? 군인들이 안전하게. 골프 좋아하거든요. 골프 때문에 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서 질문하기가 곤란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면 바보 됐다, 대한민국 새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말씀 얼핏 또 했습니다마는
윤 정부 주도로 이 바뀐 경제 정책이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동맹이라는 거는 치포 반도체 동맹이라고 부르던데 여기 대한민국에 가입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엄청나게 내가 키워주겠다 하면서 삼성의 회장이죠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막 여기저기 모든 곳을 같이 동행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혜택을 줄 것처럼 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 수익이 약화되고 삼성전자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영업사원의 실적은 숫자예요, 숫자. 제가 삼성에서 배운 거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거는 믿지 마라. 숫자를 가져와라 그래 항상. 네. 그걸 이렇게 탁현민의 쇼를 가져오라가 아니에요. 숫자를 가져오라는데 작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그 사업부의 실적은 마이너스 14조입니다.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14조.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 TSMC라고 있죠, 대만. 네. 거긴 얼마예요? 거기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기도 마이너스겠죠? 아니, 플러스요. 어머나. 물론 그 좀 폴트폴리오가 다르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보다는 주로 파운드리 쪽으로 위탁 생산을 많이 하고 삼성전자는 주로 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부분이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거든요. 한 40% 정도.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왜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 자보세요. 그 치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반도체가 회생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위하는 한국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원래 이 반도체하고 지정하고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이 군사 첨단 무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네. 그것도 있고 미국이 처음에는 반도체를 이 일본에 생산하게 하고 의존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용기. 이걸 쓴 다음에 그때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환율로 완전히 그 가격 경쟁력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고 그다음 반도체 협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을 죽여버렸어요. 죽인 다음에 일본에 대안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금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어떤 수주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일본이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치포라는 뭐 핵에망측한 하나의 클래스터를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일본 도와주기? 그렇죠. 미국, 일본, 대만의 하나의 밸류 체인이에요. 한국은 그걸 따라야 되는데 한국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안에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업데이트를 잘 못해 기술을. 그렇게 되니까 그 시장이 죽고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이익을 일본하고 대만이 가져가요. 대만은 일본의 하청입니다. 완벽한. 그리고 ASLM이라고 그때 뭐 네덜란드 갔다 오셨잖아요. 네. 뭐 협상한다고. ASLM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일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쪽 장비라든지 반도체 만드는 첨단 장비. 근데 일본이 삼성한테 주지 마라. 왜냐면 ASLM 같은 경우는 몇 년치 어떤 주문이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 주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네. 근데 왜 삼성한테 주지 마라 그래요? 우리 같이 동맹 아니었어요? 일본은 동맹을 위해서 이제 동맹이라는 틀에서 한국을 완전히 조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재벌 회장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잘해주길 바랬는데 미국에 그렇게 돈 퍼주고 뭐 지어준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도 팽당하고 일본은 일본한테 저렇게 또 팽당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 바보도 아니고. 9년 동안 신림동에서 신림동 왔다 갔다 했겠죠. 집에서 공부했는지 고시에서 공부했는지 고시 공부하다가 그렇잖아요. 술 마시다가 그다음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사람들 조작하고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반도체나 지정학을 알겠어요. 노 변호사님 것처럼 이렇게 속상합니다. 항상 세상에 관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뭐 산업에 대한 또 동향 같은 걸 파악하겠는데. 저는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을 믿었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님이 하도 반도체를 강조하시고 하도 이재용 회장이나 우리 또 최태원 회장하고 막 여기저기 같이 다니시고 거의 1년 내내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정도면 좀 챙겨주겠거니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친기업적이셔서. 다만 중국을 이런 면이 있어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데 중국의 기술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오지 못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하웨이 같은 개념이 크니까 중장기. 네. 그러나 그거를 어떤 정교하게 해야지 아예 시장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또 중국에 파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치포가 틀리진 않아요.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막아줘야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 먹거리인데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유예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참 또 삼성전자나 이렇게 SK 하이닉스 한국공업다. 그러니까 니들은 중국하고 파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첨단한 사람은 못 가게 네. 차단시키겠다. 뭐 네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은 그럼 왜 대통령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부산 엑스포 그 유치 불발됐을 때 거기에 쫓아내려가고 진짜 떡볶이까지 먹으면서 쉿 이거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하나요? 미국 대통령들이 뭐 스티브 잡스를 입고 다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이상했다니. 네. 근데 이상했는데 대통령은 뭐 그래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럼 기업들이 좀 그게- 적당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인데 산업공상 저기 멘탈러티가 아직 남아 있는 건데요. 한국이 아직도 제대로 근대화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기업인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뭐 서양의 자본주의의 시작을 보면은 서양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네. 기업인들끼리 모아서 우리 한번 관리를 잘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주인은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에요. 네. 국가는 뭐냐면 거기서 야 이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권력을 자기가 중요하자 하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재용 회장은 떡볶이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깜빵에서 고생한 것도 자기를 사실은 집어넣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네. 껄끄럽지 않아요? 전 저한테 이제 노변사님 이렇게 노변사님한테 그냥 뭐 스토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짜장면 먹자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 맛있겠어요? 아니 난 솔직히 너무 퇴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네. 그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근데도 네.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예. 아니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 줄 수 있는 게 불이익을 받을 수 많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희생한 거죠. 그냥 몸으로 때우자. 그럼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떡볶이나 매운 거 싫어하는 건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 안 좋아했을 것 로컬한 같다. 음식을 뭐 좋아하시는 하겠지만 막 그렇게 찍고 막 이런 거 자체가 그 샤이한 분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셨겠죠. 좋아요. 자, 대한민국에 이제 소나무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지금 큰 꿈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나 이 외교 안보 쪽에 뭔가 좀 일가를 이루어서 우리를 좀 제대로 좀 안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실은 여기 입당하셨을 텐데요. 네. 질문 왜 안 하셨어요? 러시아. 그거 지금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저 푸틴 지금 축하해줘야 돼. 지금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할 건데 네, 이제 네. 입당하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한 20, 30년 전에 독재 시대로 돌아간 거랑 똑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야 당신 독재니까 내가 너무 살기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요즘에.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푸틴이나 이런 얘기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뭐 예상은 다 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87.3%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87.3%의 투표율로 77.4% 득표를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권좌를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이도 많고 뭐 별별 소문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독재 권력을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아무런 껄낌 없이 굳건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독재를 계속해서 하려나? 이런 걱정이 제가 갑자기 싹 들었단 말이죠. 아니 푸틴 러시아 경제가 좋아요 지금. 아 전쟁했는데도 좋습니까? 아 그럼요. 그냥 지금 거기 러시아 가장 큰 주요한 산업이 군수 산업하고 석유인데 석유가스인데 지금 전쟁하니까 가스값 석유값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공장이 다 돌아가요. 100% 지금 군수 산업 공장들이 아니 시베리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내쫓고 우리나라 기업 뭐라고 해봐야 저기
어디 있죠? 현대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네, 현대자동차하고 네. 깔루가에 있는 삼성 그 텔레비전 공장인데 다 내쫓았죠. 그러니까 다 내쫓고 지네 맘대로 하고 이거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제가 러시아에서 좀 근무를 했는데 러시아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무슨 뜻일까? 러시아의 가장 큰 적은 네. 러시아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주적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쪽에서 유일한 방법은 통일 한국의 출현이에요. 러시아는 심지어 그 시베리아 지역에 지금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없고 하니까 한국과 네네. 같이 협력해서 네. 한국과 경제적인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구상을.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거의 이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지정학적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북한을 컨트롤하면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근데 그 대신 그러면 푸틴하고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리더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뒤끝이 엄청나 이 나라가 러시아가.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 뒤끝 모르세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김일성이 네. 80년대에 이제 모스크바 갈 때 기차를 타고 갔어요. 네. 기차 가다가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가 이제 내리잖아요. 어딜 내렸냐면 에카테린부르크라고 내렸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제 딱 만나는?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장이나 주지사가 그 유명한 옐친이었어요. 근데 옐친이 그 사람들은 친하면은 뭐 하자고 하냐? 우리는 친하면 뭐예요? 술 마시죠. 혹은 뭐 골프 치자. 네. 거기서는 사우나 하자요. 옷 다 벗고. 다 벗고. 사우나 하자. 그때 사우나 하자 그랬더니 김일성이 뭐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좀 부끄러울 것 그리고 같은데.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인데 어떻게 지방 주지사하고 자기가 옷을 옷을 벗고 하냐. 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런데 옐친. 그 옐친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돼버렸네. 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옐친이 어떤 짓을 했냐면 북한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안티야. 10년 동안. 와, 너무 치졸하다, 네, 치사하다. 근데 푸틴이 그런 또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투수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송영길. 송영길이다? 네, 네.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러시아 통이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뭔가 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북한의 개방을 러시아의 힘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확실하게. 네. 그냥 북한은 그 전에는 중국말 들었는데 이제 러시아말 듣기 때문에 그 러시아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시키고 북한을 중립국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철도하고 한반도 철도 연결되고 네. 그리고 당장 가스관이 이렇게 설치되면은 지금 어디 사세요? 저요? 아파트 사세요? 아니면은 단독주택 삽니다. 난방비 얼마 나와요? 난방비 잘 모르겠는데. 난방비를 한 절반 정도 아낄 몇십만원 나오겠죠. 파이프로 네. 러시아에서 가져오면은 가스를 난방비를 한 절반 정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오늘 이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외교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되게 많았고요. 외교 의전을 꾸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이 외교부 사이에 알력과 이 갈등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못해서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고 잘 모르면서 와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외교부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 누구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를 떠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근데 외교라는 거는 외교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해롤드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외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이 고전인데 제일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외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법률가예요.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네, 가장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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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네, 상인은 그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검사가 외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상인들이 이제 외교 상인들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상인 정신을 가진 외교관들을 많이 키워야 돼. 그리고 시체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최고의 그 외교관인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고 제가 이제 끝낼게요. 러시아에서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은 트로츠키예요. 네, 이제 트로츠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러시아가 힘이 약했어요. 포위가 됐어. 네. 거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18년, 19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러시아는 곧 망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혁명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망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도망간 귀족들이 어디서 산 줄 아세요? 어디 살았어요? 호텔에 살았어. 집 사고 돌아오려고. 그러구나.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혁명 끝나면 돌아가면 되니까. 돌아간다고 해서 집을 안 얻었어요, 대부분. 이제 호텔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라를 외교로 이제 해서 국가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해서 돌파를 해야겠다. 네. 고립을. 그래서 외교 쪽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 찾아봐. 그런데 그 사람이 영국가 있어. 그리고 반혁명 세력이었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시첸이라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은 9개 언어를 해요. 피아노도 치고. 와, 대단하네.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문제는 게이였어. 게이. 동성연애자야. 그 당시에 동성연애자는 뭐 지금하고 비교가 다 안 되죠. 혐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죠. 혐오 세력이었죠. 그런데 레닌이 결단을 해요. 와라. 근데 그냥 오기 힘드니까 대신 영국하고 협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국의 스파이 2명을 주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정상 국가가 됐고 개방이 됐고 그 다음에 NEF, 네프라고 해서 신경제 정책을 취할 수 있으면서 혁명이 어떤 숨을 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죠. 아, 레닌이 그렇게 성공한 레닌.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이 좋아요. 레닌은 그러네. 그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시체닌이 하는 말이 외교관이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다. 근데 현재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그렇죠. 큰일 났네요. 네, 술집 가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그 책을 많이 보고 성찰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도 풍류도 즐기실 줄 알고 좋은데. 네, 없었던 거를 만들고 네. 새로운 국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모멘트 만드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책 제일 많이 보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현존하는 우리 송영길 대표가 많이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비례후보로 나서게 된 그 경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뭘 잘해보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이런 일성을 한번 좀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전 용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 같이 용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싸운다면은 저도 이 한 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불구덩이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 정치는 자신감이고요. 제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해박한 지식,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그리고 미래 예측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분을 어찌 안 뽑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인데요. 네, 우리 한번 이분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